네, 외국인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한 발 빠르게 글로벌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을 알짜만, 순살만 싹 발라가지고요. 살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순살 공동 창업자이시고요. 에디터이신, 전략이사이신 박지윤 에디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글로벌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날인데, 지금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100조인데, 100조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외국인 운이 아니라 기존 전통 금융계에 있었던 종사했던 하나의 눈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제 사실 이 자체가 이슈화가 계속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이제 몇 년 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세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암호화폐 관련 기술 업체들이 상장이 이미 이제 많이 되어 있지만 거래소 자체 상장은 이번엔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의 뭐 투기나 블랙머니 세탁용으로만 이제 암호화폐를 바라보던 것들이 드디어 이제 그 비주류의 주류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제도권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게 된 그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규모 면에서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조 원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뉴욕의 미국의 증권 거래소인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을 합한 것보다 1.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여타 이제 글로벌 은행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시총들만 보셔도 이제 상장 직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뛰었었는데요. 그 글로벌 탑 10 안에 들면서 사실 그 밑에 보시면 골드만삭스 나오네요. 골드만삭스보다도 더 높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규모가 이제 컸는지 알 수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 암호화폐가 2008년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 사실 그 탈중앙화된 시스템 만들자 이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이 약간은 모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렇게 큰 그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계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게 가장 중앙화된 어떤 시스템인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는 거에서 좀 의미적으로 굉장히 좀 정말로 화려한 대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100조. 는 조금 심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봤는데 골드만삭스보다도 어떤 순간에는 시가총액이 높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드는데 그거야 뭐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지. 뭐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제가 알기로 100개 넘는 것 같고요. 물론 뭐 빗썸이나 이런 회사들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근데 코인베이스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와 뭐 특별한 차별화된 그런 특징적인 면이 있는 겁니까? 사실 코인베이스가요. 그 규모로만 봤을 때는 세계 2위입니다. 바이낸스를 이어서 세계 2위인데요. 초반부터 굉장히 쟁쟁한 그 벤처 캐피털 투자를 많이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한 10년 정도 창업한 지 되었는데요. 그 아주 초반에는 Y 컴비네이터라고 해서 이게 스타트업계의 하버드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될 만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키워내고 이제 투자 지원까지 해주는 곳인데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나 뭐 트위치 이런 곳들이 이제 그곳을 그 관문을 거쳐 왔는데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후에는 뭐 안드리슨 호로위치 뭐 최근 비란 사태로 국내에 알려지게 된 타이거 글로벌 이런 굉장히 쟁쟁한 투자자들의 계속된 투자를 받으면서 좀 그 미디어에서 포커스도 많이 받은 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 생각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개인들보다는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사용한다? 네, 물론 개인들도 당연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기관 투자자가 그 여타 플랫폼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서 좀 안정성이 있고 또 실제로 2018년에는 그 총 거래 토탈 트레이딩 볼륨에서 한 25% 정도가 기관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50%를 좀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도 사실은 놀랍습니다. 저도 뭐 뉴스도 좀 보고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인데 그게
기관 투자가의 거래량이 전체 볼륨 대비해서 50%나 차지한다. 네, 코인베이스 안에서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양이고요. 틀려질 수 있죠. 좀 네. 안정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시스템도 그러면 좀 신뢰가 간다는 얘기일 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달러 육박하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게 조금 높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그 매출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 지금 시총이 그 다른 여타 글로벌 탑 뱅크들하고 거의 이제 같은 수준에 이제 반년에 올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여전히 아주 그 미미한 수준인데, 하지만 그 성장률을 봤을 때는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 분기별로 봤을 때는 2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연도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라는 것이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다 보니 그 성장률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준 것 같고요. 또 물론 또 이건 저의 또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인데 버블이라는 것은 사실 좀 사후적인 거기도 하고 그 이제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하지만은 사실 2000년대 초반 그 닷컴 버블을 생각해 봐도 버블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 시기를 그 시기를 지나면서 옥석이 가려졌잖아요.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 저희가 디지털 세상을 맞이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번 그 코인베이스 상장과 함께 이런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화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뒤에 많은 비트코인 말고도 많은 코인들과 토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또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 비트코인 거래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될 것이다. 네. 자동적으로 도태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1, 2위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톱 1, 2, 3만 남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사실은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두나무가 이제 업비트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코인베이스도 이 거래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비즈니스들 좀 있는 겁니까? 사실 코인베이스를 처음에 창업했던 멤버가 그 에어비앤비 엔지니어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뱅커가 같이 창업한 거여서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이제 거래소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제 많이 성공을 거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그 전자지갑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서 뭐 코인베이스 카드라든지 뭐 기관용 스탁 서비스, 뭐 결제 시스템 이쪽을 뭐 디파이 이쪽을 많이 개발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으로 이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은 뭐 네오뱅크라는 말도 있어요. 새로운 포맷의 뱅크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 은행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은행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사실 지금 주가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분야이긴 합니다만, 연준이 뭐 규제를 좀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죠? 터키는 거래 금지를 시킨 것 같은데, 터키.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리는데,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우리 에디터께서 생각하시는 미래는 어떤 겁니까? 저도 미래를 알면 참 좋겠는데. 네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일단은 사실 부동산도 비슷하게 세금을 과금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조정이 잠깐 올 수는 있지만 그게 시장 자체의 펀더멘탈을 바꿀 수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규제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사실 중앙은행에서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사실 굉장히 제일 선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발행할 이 디지털 화폐와 지금 민간이 발행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가 이 두 가지 시장이 계속해서 같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잖아요. 저희 뭐 투자자들이 그렇죠. 유권자이잖아요. 이미 그 암호화폐를 이제 자산으로 가지고 있고 자산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사용을 어느 날부터 금지하지는 못할 거고요. 이거를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뭔가 규제화를 갈수록 시켜가면서 시스템화를 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시스템을 들어오다 보면은 아까 같이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가 늘어날 거고 또 사실 캐시우드도 이번에 그 코인베이스 상장 후에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 캐시우드가 사실 아크 인베스트먼트. 네네, 아크의 캐시우드요. 근데 그 캐시우드가 생각하는 사실 비트코인의 강세의 요인 중에 하나가 기관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 퍼센티지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또 단어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이거 뭐 이거 저 공부하느라고 좀 고생했습니다. 이거. NFT. 네. 예, 이거 뭐 나온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좀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네. 그래서 네. 이게 뭡니까? 사실 그 NFT가 Non-Fungible Token이라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서 그 대체가 되지 않는 이제 그 거래 수단이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기존에는 디지털 자산을 사실 뭐 디지털 아트나 뭐 음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도 좀 굉장히 카피하기가 쉬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토큰을 발행하는데 이 NFT를 발행을 해서 이제 시리얼 넘버처럼 갖다 붙이면은 고유의 번호가 고유의 토큰이 약간 공인 인증서처럼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음원이더라도 같은 음원이 아니라 이 NFT가 붙여지면은 그 디지털 자산만의 이제 고유함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비싸지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기대가 되는데. 네. 이렇게 실생활에 네. 계속 그 사용이 되고 사실 지금은 뭐 디지털 아트 같이 비싼 품목만 좀 거래가 되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뭐 디지털 문서나 모든 컨텐츠들이 이렇게 NFT화가 되어버리면 사실 저는 사실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파생해서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공유를 통해서 볼륨이 늘어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쉐어하고 공유하고 즐기고 하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가치가 상승하고 뭐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번호를 붙이고 나는 내 것만 갖고 있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또 희소 가치는 좀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뭐 하여튼간 의견들이 좀 틀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면 예. 우리나라 거래소 네. 뭐 두나무 얘기겠죠. 네. 예, 그래서 두나무가 뭐 미국의 뉴욕으로 간다든지 나스닥으로 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 것 같기도 한데 네. 혹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이제 뭐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업비트하고 빗썸이잖아요. 근데 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두나무고 이제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두나무 자체의 사실 기업 가치가 작년 하반기에 0.6조 원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6천억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기업 가치가 1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의 뭐 20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0배 정도 올라갔고요. 10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30조, 40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그거는 네, 그거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예. 네,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두고 봐야죠. 나스닥 상장이 쿠팡처럼 이제 그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또 이제 두나무의 재미있는 점이 그 뒤에 있는 카카오예요. 그래서 카카오가 두나무의 지분을 약 8% 정도 가지고 있고 네. 카카오의 자회사들을 합하면 2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또 카카오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지켜볼 만한 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순살 공업 창업자이자 전략이사를 맡고 계신 박지윤
에디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